2009년도 인장 등 위조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건인데요. 예, 가분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를 명의하여 오다가 17세 가출 여학생을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에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유흥행위까지 하게 하면은 이제 영업허가 취소가 보통 나온다고 했습니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 아니 된다. 요걸 했다는 얘기죠. 네,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관할행정청이 제재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제재 처분은 고용까지만 했으면 영업정지 대상이고 유흥행위까지 하게 했으면 영업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영업관리권만을 위임하였는데 잠깐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을이 갑의 인장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행정청에 위조했다는 얘기는 이제 양도양수 계약을 본인이 양도인이고 본인이 양수인이죠. 그쵸? 네. 본인이 양도인이고 양도인이 갑인데 갑의 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양도양수 계약서를 꾸몄죠. 이걸 가지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관할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고 그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 네, 설문 1번은 대상적 교육에서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그 수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네, 이제 이 신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는 그게 자기완결적 신고인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를 묻는 거죠. 만약에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게 되면 수리는 처분이 아닐 테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게 되면 수리가 처분이 될 것입니다. 전에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처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뤄봤던 내용이 있었어요. 형식적 행정행위 관련돼 가지고요. 하지만 그것은 수리 거부입니다. 그건 수리 거부고 네, 수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리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가 처분이 아니고요. 수리를 요한 신고는 수리가 처분이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리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수리. 그러니까 이 신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조에 있는데요. 39조 1항에 보시게 되면요. 식품위생법 39조 1항에 보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양도, 사망, 합병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양도죠. 양도.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서 이제 양수인이죠. 양수인. 지금 을이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도가 있으면 양도계약 체결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상 계약이죠.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양도인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양도계약만 체결되면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가 바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사법관계에서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서는 지위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법관계에서는 이제 영업재산권, 재산권 문제죠. 공법관계에서는 영업권 문제입니다. 양쪽 다 인정이 돼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죠. 네, 이 재산이 내 거라고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법관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영업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39조 1항 보면 양도만 하면 바로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망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금은 양수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옛날엔 여기가 보건복지부령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총리령으로 바뀌었고요. 바뀐 것은 이제 박근혜 때 그랬었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옛날에 여기가 청장이었죠. 청장. 청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이고 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것이죠.
저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 마치 양도만 했으면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는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신고를 통해 알려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양도만 있다고 해서 영업자의 지위가 실제로 승계되는 건 아니에요. 승계되는 건 아니고 거꾸로 사망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서 그게 수리가 되어야만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거예요. 그냥 문헌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바로 지위가 승계되고 그냥 그렇단 사실을, 그 정보를 이 신고를 통해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보 제공적 신고로서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고민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이럴 때 제가 실정법상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이론상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이 따라 붙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언제나 무엇이 있다고요? 미신고 시에 제재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그와 같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정보제공적 신고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영업자인지를 관할관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해버렸을 때 영업자의 지위는 그냥 뭐 양도만 하면 바로 승계가 되고 영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단순히 신고를 통해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건데 신고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제재 규정이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이렇게 제재한다,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수 없다면 이 신고를 해서 그것이 수리되었을 때 비로소죠. 비로소 영업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 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이거는 우리가 법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어떠냐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행정절차법 40조에 따르게 되면 자기완결적 신고의 요건은, 그 신고 요건은 그냥 형식적 요건, 기재사항이라거나 구비서류라거나 이렇게 내용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건 사실 허가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 외에도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이 신고 요건 안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들어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요건에는 유효한 양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아니,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유효한 양도 계약의 체결이라는 내용은 이건 실질적 요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보면 이게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는 순간 바로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죠. 살펴봐야 되죠. 이건 어떤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신고가 무슨 신고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실정법상 규정 방식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 신고 요건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망의 신고를 해서 그것이 수리가 되어야만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이게 법적 효과다. 얘가 효과고 무엇의 효과? 이 신고의 효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요,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 지위 승계 신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변경 승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얘는 영업자의 변경이라는 효과를 수반한다. 법적 효과가 이렇다라고 봅니다. 영업자가 변경된다.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인한테서 양수인 쪽으로 그 영업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영업권의 기속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신고 수리는요,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 수리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와 수리가 아니라 신고 수리하면 그냥 수리예요. 이 수리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라고 볼 수가 있냐면, 얘는요,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와 함께 신규 허가, 양수인에 대한 신규 허가가 결합되어 있는 처분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허가 취소가 아니고 허가 철회죠. 처음부터 위법한 경우에 우리는 취소를 하게 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철회를 하게 되죠. 영업 허가가 처음부터 위법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후발적으로 양도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후발적 사유의 문제죠.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리는 처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리는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신고 수리는 얘는 행정처분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리를 요한 신고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행정처분인 것도 맞고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문 1번에서 질문을 한 내용이고요. 설문 1번에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이다.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을 가보시게 되면, 갑은 관할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어떤 소송 요건에 문제가 있을까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문제 같은 경우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기할 수 있는지 적법한지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양도계약이 무효면 무엇도 신고 수리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를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유효한 양도양수가 없는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무효에 해당을 합니다. 위조했죠. 사법상 계약행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계약은 무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유효한 양도양수가 없는 계약이 무효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이 저 신고의 요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 요건. 그것이 무효라고 하게 되면 신고 요건을 못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라는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리는 잘못된 것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양수가 무효임을 구함이 없이, 그럼 얘는 양도계약이, 갑은 양도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수리처분도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텐데,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거잖아요. 양도계약이 무효다. 이건 사법관계 문제니까 민사소송으로 그것을 다퉈야 되고, 계약을 다퉈야 되고, 민사소송으로 그것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무효임을 따로 구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건 지금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밑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여기가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휘승계 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신고의 요건이다. 실질적 요건입니다. 내용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그 수리 대상인 사업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뭐 애당초 그런 계약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계약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일 때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리는 처분이라고 했죠.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처분도 무효다. 그래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게 방금 전에 판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 한번 볼게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지금 갑이 양도인이죠?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이건 사법관계에서의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항고소송은 피고가 행정청이죠? 행정소송으로 그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이 말씀은 수리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때 행정법원은요, 그 처분의 지금 요건이 되고 있는 그 사법상 행위이긴 하지만 그 양도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법원은 그 요건으로서 계약 체결의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먼저 민사소송을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으로 와도 여기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거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판례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상적격. 네, 두 번째 원고적격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세 번째 협의 소익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번째 피고적격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 전치주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 제소기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7번 번째가 뭐예요? 일곱 번째 재판관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쟁점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볼까요? 쟁점이다 아니다. 쟁점일까요? 대상적격 쟁점이 맞습니다. 그 신고가 자기형결적 신고냐 수리료한 신고냐에 따라서 그 수리가 처분인지 아닌지를 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쟁점이 맞습니다. 원고적격 쟁점이 될까요? 네, 을이 지휘승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리의 상대방도 을입니다. 그럼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갑은 처분의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 소송이고 원고적격의 문제 생깁니다. 네, 생기니까 이것도 쟁점이네요.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금 판례에서 봤죠. 사실 얘는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거를 주장을 하는 거죠. 무효니까 요것도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는 이거의 무효를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사법관계 문제란 말이죠. 그죠? 양도계약이 무효냐 아니냐 이거는 얘는 사법관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넘겨주는 수리처분이 무효냐 아니냐 이건 이제 공법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형식적으로는 공법관계에 대한 수리처분 무양해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계약의 무효 주장을 위해서 먼저 민사소송을 거쳐와야만 하는 것인가? 방금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피고적격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뭐 특별히 문제 없죠. 무슨 뭐 권한위임이니 내부위임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대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행정청 상대로 제기하면 돼요. 이건 뭐 특별한 쟁점이 없네요. 전치주의는 어떤가요? 네, 무효확인 소송이잖아요. 무효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재판관날은요. 네,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되죠. 이것도 뭐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대상적격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결론을 한번 땡겨볼까요?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쟁점이 여기니까 볼까요? 대상적격은 이 신고가 수리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는 처분이 맞습니다. 처분이 맞으니까 대상적격 인정이 되겠네요. 두 번째,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 원고적격 어떻습니까? 네, 제3자 소송이기는 하지만 방금 뭐라고 했냐? 지금 이게 소외 대상이에요. 예, 신고수리 이게 소외 대상인데, 근데 얘는 사실 얘가 신고를 했지만 양수인이 신고를 했지만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양수인에게 영업권을 인정하는 신규 허가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업자 변경의 의미를 갖는다니까요. 그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의 의미를 같이 가져요. 그러면 양도인도 실질적으로는 이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접근도 가능해요.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은 한 명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룸사롱 유흥주점에 대한 그 영업권을 이 갑하고 을이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통해서 양수인에게 신규 허가가 나온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양도인과 양수인은요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권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경원자 관계에 해당한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수리에는 무엇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철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인도 실질적 의미의 이 수리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실질적으로는 양도인도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하든 간에 원고적격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협의의 소액이 인정될까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if 무효확인 소송 이코로 화살표 뭐요? 적법? 이렇게 되는 거야. 적법.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적법한가?를 질문한 거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만약 제기한다면 적법한가? 적법한지를 보려면 소송 요건, 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송 요건을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수익을 본 겁니다. 적법해요.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가 나오고 나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서 확인을 구할 이익에 이건 이제 빈껍데기를 보자. 거기에 보충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확인의 이익은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로 했죠. 35조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35조에 남은 건 법률상 이익밖에 없습니다. 그 판례가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된 다음에 법률상 이익 제3자 소송이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법률상 이익에 집중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요. 특별히 이행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떤 위법한 결과 상태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소송과의 관계에서 이게 단순히 보충적 소송 제도인가? 단순히 확인만 받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문제를 설정하지도 않고 법률상 이익에 철저히 집중해서 질문을 하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제3자 소송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객관식도 주관식도 2009년도부터 무효확인 소송의 제3자 소송 원고적격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예,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2010년도 입법고시에서 보험 여부가 처분이 무효에 해당할 때 무효항의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질문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죠? 여기서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요 밑에 무효사유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밖에 없어요. 네, 사실 똑같은 문제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기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돌려받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뭐라고 질문해도 똑같다고요. 그냥 이거 쓰는 거라고요. 네, 이거 쓰는 거라고.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 빼놓고 이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효사유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해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옛날에는 이게 보충적인 소송 제도라고 봐서 이게 이행 소송이 되는 이상 이 확인 소송은 안 돼 라고 봤었는데, 뭐 지금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순서로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병합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왔죠. 그러니까 입법고시 문제를 살짝 변형한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이유에서 문제는 돌고 있고요. 모든 시험이 서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백에 보험여부가 처분을 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자신의 사무인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라거나 아니면 고용보험료도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가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부과했다라고 하는 이 보험료라는 게 건강보험료인지 산재보험료인지 고용보험료인지는 바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세 개의 상황을 모두 상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맞겠죠. 갑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역시 이를 납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 집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네,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야지 무효확인 소송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뭐 특별히 논점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납부를 하였다. 그래서 네, 집행이 됐고요. 그러나 갑은 이후 당해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게 뭐라고요? 무효라는 것. 네, 입법고시 문제의 설문 2번과 똑같습니다.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송의 종류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세 개 바로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고 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세 개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로 돌려받을 수 있고 옛날 같으면 안 됐는데 지금 무효확인 소송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얘하고 얘를 병합해도 되고, 국가배상은 뭐 고의 또는 과실, 주관적 요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고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35조와 관련된 내용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률상 보호익설입니다. 네, 다음은 무효확인 소송과 전치주의인데요. 뭐 요거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죠. 전치주의 테마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테마에서 너무 자세하게 봤던 내용이고, 그리고 무유동확인 소송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네,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법원으로 가져오지 말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한번 필터링을 좀 해달라.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 전문성으로 인해서 사법부는, 법원은 상당히 비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가장 전문적 집단인 행정부 내에서 먼저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무슨 말이에요? 한번 씹어서 오라는 거죠. 네, 씹어서 가지고 오라라는 의미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전치주의는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네, 입법자가 판단합니다. 입법자가 대량성이나 전무성의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에서는 이런 전치주의가 적용이 됐지만 그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대량성의 문제도 전무성의 문제도 모두 존재한다. 뭐 세금 같은 게 그렇죠. 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사건이 세금 문제 엄청 사건이 많고 또 세법은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노동 사건도 마찬가지죠. 노동 사건도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노동 사건, 노동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뭐 당연히 앞에서 한번 거쳐와야 되겠죠. 조세사건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한번 거치고 가야 될 것이고요. 또는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대량성의 문제만 있어도 여기 2번 평면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의 문제만 있어도 여기 3번 평면이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대량성의 문제도 없고 전문성의 문제도 없는 이런 영역이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무효인 행정행위죠. 밑에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무효라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인데요. 특히 이 명백을 생각해 봐야 되죠. 명백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비교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신 없으면 기소 안 합니다. 자신 있어서 준비 다 돼서 기소를 한 건데 근데 무죄 판결이 나와.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무효인 경우가 더 없어요. 정말 누가 봐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도 뭐야 저게, 이런 걸 우리나라 가장 전문가인 그 분야 공무원이 저지르겠습니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거의 극히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대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누가 봐도 명백한데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를 위법하다는 걸 판단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전문성의 문제도 없습니다. 이처럼 대량성과 전문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 무효인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무효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를 적용할 일이 없어요.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 38조의 1항에 보시게 되면 이처럼 18조가 없습니다. 18조. 18조의 이 전치주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판례를 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고에게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취송의 심리 테마에서 주장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라고 했었죠? 입증 책임의 분배에 집중해서 살펴봤었고, 주장 책임의 분배는 입증 책임의 분배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했고요. 둘 다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원고나 피고가 독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의 존재는 자신이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요건 분류설, 일반 원칙설 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 판례를 보면요, 무효확인 소송은 좀 달리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번 한번 볼까요? 916 6030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무효라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했죠.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라는 것에 대한 주장과 함께 입증까지도 원고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박사를 내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장하고 입증을 한다는 것은요, 뭘 주장하는 겁니까? 위법하다는 것,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피고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고, 원고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법하다, 위법하다. 그건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바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요건 사실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주장과 입증에 대한 문제는 처분의 적법, 위법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효, 무효, 효력, 유무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소송 당사자가 주장이나 입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못한다니까요. 네?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합니까?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어느 정도면 중대한 건데요. 명백하다. 네,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한 위법이어야 된다는데 일반인 뭐 가서 뭐 설문조사 받아와야 됩니까? 이거는 주장도 입증도 애시당초 불가한 것입니다. 효력 유무, 그것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즉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인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주장 입증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원고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뭔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주장과 입증은 요건 사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가 편의상 1단계에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60점에 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60점에 달했다면 위법이 맞다면 2단계에서 80점인지 아닌지 무효인지 아닌지를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본다 하더라도 이 주장 입증의 문제는 1단계에서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당사자의 역할인 거예요. 주장 입증이라는 것은요. 근데 무슨 2단계에서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주장 입증 문제를 어떻게 개입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 여부의 문제지 효력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 입증의 문제는. 두 번째, 대법원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있다 없다, 즉 공정력의 존부는 입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분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공정력이 있으면 그건 취소 사유로서 유효한 것이고요. 그 다음 처분이 위법입니다. 공정력이 없으면 이것은 당연 무효인 것으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정력의 존부, 공정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바로 그 처분의 효력 유무, 유효다 무효다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것은 공정력이 현재 이 행정행위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 보라는데 당신이 뭐라고 했냐고. 공정력이 있다 없다는 원래부터 주장과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고. 공정력의 존부는 입증 책임의 분배와 입증 책임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었다고요. 본인이 이 공정력 존부, 처분의 효력 유무는 입증 문제 아니라고 말해놓고 무효확인 소송에 와서 그것이 원고의 입증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장과 입증의 문제, 특히 입증의 문제. 이것은 위법 여부의 문제지 효력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이것은 공정력 존부에 대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과 친하지 않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때 말했던 게 맞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거라고 했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네요. 그렇죠? 38조에서 이 34조 간접강제죠. 간접강제 34조 이거를 38조에서 33조가 끝이야. 다음이 없어요. 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29조 내지 31조라고 해서 30조가 포함되어 있고 판례도 인정하다시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처분 의무 부과받습니다.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의 대책으로서 간접강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입법 불비입니다. 불비. 판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왜? 준용 규정이 없는데 엄연히 준용 규정이 없는데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 판례가. 그렇죠? 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판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판례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거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소송법 34조는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해서 규정을 하면서 네, 방금 봤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간접강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34조 1항에서 네, 그 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2항 이게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죠. 30조 3항 누락되어 있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 제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말하는 그 30조 2항 같은 법 30조 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이 당사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 그 처분에 해관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신청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불비입니다. 불비. 취소 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해야 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처분 의무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의무로서의 재처분 의무는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죠. 명문의 근거가 있고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취소에서는 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핵심이죠. 라야 이렇게 하면 이것만 된다는 뜻인데 너무 좀 결론을 성급하게 내렸다. 아래 것까지 한 다음에 라야를 해야 되는데 라야 38조 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30조 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무슨 말이죠?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 재처분 의무 인정되는 건 맞다.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도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된다. 같은 법 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난 어쩔 수 없어. 난 판례잖아. 난 신민이 아니야. 난 판례야.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지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의무만 인정되고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거예요. 졸라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지만 난 판례여서 어쩔 수가 없다. 준용 규정이 없다. 얘만 준용 규정이 있고 얘는 준용 규정이 없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주말이어서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확인송을 제기했습니다. A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무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취소 사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60점은 넘었는데 80점까지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80점까지는. 그때 얘가 건방을 떨지만 않았다면 난 취소 따위는 필요 없어.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는데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법하기만 하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원고가 뭘 떨지 않으면 돼요? 건방을 떨지 않으면. 취소 따윈 필요 없어. 난 무효 확인만 받을 거야. 이러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게 위법하다면 취소 판결도 내려줄 수 있다. 이겁니다. 무효 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이라는 논점인데 취소 판결 가능성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뒤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만약 가정적 판단을 해봐야 돼요. 가정적 판단을 뭐라고? 만약 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 갑이라는 원고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러면 이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대상 적격 똑같고 원고 적격 똑같고 피고 적격 똑같고 협의의 수익 똑같고 재판관을 똑같고 차이점은 바로 전치주의, 제소기간 두 개라고 했죠.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취소과 무효확인송의 소송 요건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항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제소기간이고 전치주의 문제는 뭐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상황에서 그렇겠죠. 어쨌든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전치주의 제소기간
그 두 가지 요건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한번 취소를 제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도 전치주의 제소기간에 문제가 없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더라면 이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때 모두 제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걸 왜 이거를 요구하는 거냐면, 왜 이걸 판단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때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소송도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더 엄격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냥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취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취소 판결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취소는 제기할 수 없었고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니 뭐 취소를 제기했을 상황에서 얘가 얻어갈 수 있었던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얘는 원래부터 취소 판결이란 건 애시당초 받을 수 없는 놈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소요건을 갖췄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 또 나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 싸가지 없게 취소는 필요 없어 이러지 않는 이상 취소를 구하는 것도 원고의 의사라고 인정해 줄게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이 요건 갖춰야 된다고 했죠. 이 요건, 그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이 상황은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이미 경과해서 더 이상 행정심판을 못 거치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못 거치니까 소송도 못 제기하는 거야. 취소송도 못 제기하는 거야. 이렇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해서 그러한 제한이 없는,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도망온 놈이라면 이거야. 그냥 도망온 놈이라면 취소송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 이익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취소를 구한 취지가 있다고 봐줄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취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건데요. 그 제소요건을 갖췄다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보통 이제 되는 소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언제 문제가 된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 당연 무효면 그냥 무효확인 판결 나오고 끝나죠. 취소 원인 단순 위법에 불과한 경우에 80점이라고 주장했는데 70점이야. 60점은 넘었어. 하지만 무효는 아니야. 8점은 아니야. 이럴 때 그냥 기각하고 때려 끝내버릴 것인가? 야, 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80점 주장했잖아. 근데 너 70점이야. 80점 안 됐어. 기각! 그냥 이렇게 정말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취소를 구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여기서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이런 전제가 있었죠? 네, 건방 떨지 마.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아요. 막 이런 이지랄 떨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결국 무효냐 취소냐라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야, 이게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화자인가? 아닌가? 이런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에 취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 사람은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둘 다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뭐예요? 외견적 효력이든 무효확인소송, 법률적 효력이든 취소송, 어쨌든 처분의 효력을 다투려고 했던 것 뿐이라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 소변경 됩니까? 지금 제기해 놓은 게 무슨 소송이에요?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그럼 이거를 구소라고 놓고 말이에요. 만약에 처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취소 판결을 받아서 처분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었겠죠? 지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80점까지는 못 된 거죠? 그럼 이걸 구소라고 놓고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을 신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소가 적법해야 구소를 신소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이제는 구소에 대한 판단 필요 없고 신소에 대한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소변경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소가 적법해야 돼요. 적법해야 본안 재판을 해주지.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21조에 보면 사항에서 14조 사항 피고경정 규정을 준용하면서 뭘 준용했냐? 소급표 준용했잖아요. 소급표 인정됐던 거 기억나시죠? 신소는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번 보자는 거야. 소급표 인정되니까. 근데 아까 가능했었다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러면 신소는 적법한 것으로 봐줄 수가 있고 소변경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고가 아 뭐야 저 70점 위법 맞고 그것도 내가 증명했고 70점까지 받았는데 아 내가 80점 주장 한번 했다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다고 그냥 기각하려고요? 소변경 해주세요. 이렇게 소변경 신청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취소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원고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취소송으로 바꾸면 거기서 취소 판결 받을 수 있잖아. 원고는 지금 소변경 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취소송으로 바꾸면 신소로 바꾸면 거기 가서 취소 판결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또 번거롭게 소변경 절차를 밟고 그러냐 이거죠. 여기서 그냥 해주자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취소 판결 내려주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어떤 전제를 깔고 만약 그때 취소를 제기했더라면 가능했는가를 보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봐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를 여러분들에게 신박한 논리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